이게 이제 빨리 끝나겠네. 자, 이거 제가 그 아까 해방 사진만큼이나 좋아한다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참 가슴 그 서늘한 사진입니다. 민간 학살 정말 처절하게. 이게 어디냐면 경산에 코발트 광산이 있는데 거기에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간 학살지 중에 하나인데 캄캄한 굴 속인데 어떻게 씨앗이 날아가는지 거기에 씨앗이 날아가서 하필이면은 두개골 위에서 싹이 틉니다. 이 싹을 뭐라고 봐야 할까요? 천만 촛불의 출발점이에요. 제가 이 사진 들고 강연하기 시작한 게 2012년 대선 무렵부터 이제 시작을 한 것 같은데, 그 대선 직후에 끝나고 다들 이제 쭉 이제 처져 있을 때, 나도 처져 있지만 역사를 공부한 저도 역사는 그래도 우리 편이다. 그런 얘기를 강조해야 하니까 이 사진 갖고 설명을 했습니다. 49대 51로 졌잖아요. 야, 그 49%가 여기서 출발한 거야. 우리 0대 0에서 출발한 거 아니야? 50대 50에서 출발한 거 아니야? 이거 100대 빵이죠, 100대 빵. 이렇게 다 졌고 거기서 출발했어. 두세 대 만에 여기까지 왔어. 다음번 선거에서 어떻게 될까? 우리 이길 수 있어. 우리 이길 수 있어. 그게 역사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한국전쟁이 이렇게 끝난 거예요. 근데요, 4.19 한번 생각해 보세요. 53년도에 전쟁이 끝났습니다. 4.19 60년에 일어났던 거 다 잘 알잖아요. 근데 나는 4.19의 의미를 내가 미국 가서 미국의 노동자한테, 미국인 노동자한테 4.19의 의미를 다시 배웠어요. 내가 한국 현대사에서는 그 현대사 공부를 처음 시작하다시피 한 그 선두 그룹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리고 내가 대학 다닐 때는 맨날 4.19 얘기하던 시절이어서 4.19는 나름 내가 그 박사급이었는데, 미국 가서 노동자한테 배웠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좀 힘든 일을 했어요. 힘든 일을 하는데, 뭐 이제 다른 게 아니라 한국의 노동자를 후원하는 일을 하는데, 한국에서는 유물 뿌리는 게 이제 잡혀가지만 수익이 있었죠. 그리고 80년대에는 유물 뿌리면은 잘 받아갔어요. 길 저쪽 편에서 뿌리고 있으면 길 건너서 받아가던 때니까. 몇백 장 들고 가도 순식간에 하는데, 미국에서 이제 한국 노동 현실을 알리는 그 유물을 뿌리는데, 뭐 미국 사람들 안 받아가죠. 그리고 이렇게 쓱, 이렇게, 저 뭐야? 하고 이렇게 쓱 보는데, 아래에도 스캔을 이렇게 쫙 하는데, 그런 시선은 한국에서 이제, 90년도였으니까, 겪어본 적이 없었단 말이야. 겪어본 적이 없었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내 옆에 미국인 아저씨가 하나 있었는데, 나는 그때 30살이었고, 나보다 20살 많은 쉰 먹은 아저씨가 있는데, 나보다 씩씩하게 잘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그 어리버리 하고 있으니까 내 것까지 갖다가 다 돌렸어. 근데 한국 문제를 갖고 미국인 노동자가 그렇게 열심히 해주니까 고마워서 내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맥주 한잔 사겠다고. 그래서 이제 가서 맥주를 마시면서 이제 물어보는데, 아니, 나는 이렇게 레이저 이렇게 한번 스캔하고 지나가면은 후들거려서 돌릴 수가 없는데, 예, 아저씨는 어떻게 그렇게 잘 돌리셔? 했더니, 너 한국서 왔지? 하는 거예요. 그렇다 했더니, 갑자기 정말 뚱딴지 같이, 너 4월 혁명 아니? 그런 거예요. 알죠. 알 때마다 했더니 4월 혁명의 힘으로 자기가 돌린다는 거예요. 응? 무슨 얘기야? 하고 이제 그 멍하니 있었더니 너 몇 년생이냐 물어봐요. 나 59년생이거든요. 59년생이다 했더니 그러냐 했더니 자기가 59년에 미군으로 한국에 왔다는 거예요. 자기는 소개하는데 왜 그 분노의 영화들 다 보셨죠? 거기 나오는 그런 대공황 시대에 아주 가난한 집. 거기서 태어났다 이거. 대공황 나던 해에 태어난 거예요. 29년생이니까. 그리고 자기가 정말 살아오면서 미국 중부에 어디에서 태어났는데 자기가 살면서 자기보다 가난한 놈을 본 적이 없다. 제일 밑바닥, 미국 사회에서 제일 밑바닥. 백인이었지만. 그래서 살다가 가난이 싫어서 미군으로 왔다 이거야. 그래서 가난이 싫어서 도피를 해서 미국으로 왔는데 하필 떨어진 게 영등포에 떨어졌다 이거야. 그래서 너 그때 영등포가 어땠는지 아냐? 꿈꾸듯이 얘기해. 야, 내가 미국에서 제일 밑바닥 생활을 했지만 이런 지옥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지옥에 떨어졌대요. 시공창에 거지에 상위군인의 고아의 창녀의 시궁창 냄새에다가 인문 냄새에 전쟁 표에서 나는 매캐한 냄새가 섞여서 그건 이런 지옥이
왜 정말 후라이팬을 탈출했더니 불 속에 떨어진다고 이런 꼴을 당하냐. 그러면서 이제 정말 의무 복무 기간이 1년이었는데 1년 뒤에 제발 뭐 유럽이나 어디 뭐 좋은 데 떨어졌으면. 그러고 그렇게만 하고 그냥 그 시대에 빠져 있는데 그 시궁창 같은 나라에서 혁명이 일어났다. 자기보다 나이 어린 중고생들이, 자기 그때 19살이었는데, 총알이 휘발치는데 그걸 뚫고 나가면서 그 자유를 외치고 민주주의를 외치더니 이승만을 끌어내기도. 그러면서 하는 얘기예요. 전쟁이 끝나고 7년도 지나지 않았었는데, 띵! 한국전쟁은 한국전쟁대로 잘 알고 있었고, 4.19나 4.19대로 잘 알고 있었지만, 이걸 같이 놓고 보니까, 와, 진짜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이구나. 저기서 싹이 돋았구나. 그 싹이 4.19인데, 그 4.19를 일으킨 세대가 누구예요? 중고생들 아니에요. 그 중고생이라는 건 누구냐면은, 그러니까, 60년도에 10대 후반이니까, 그, 40년대 초반쯤에 태어났겠죠. 대학생이라고 해봐야 30년대 말에 태어났으니까. 39년, 40년에 태어난 사람들, 국민학교 언제 들어갔겠어? 46, 7년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해방되고 국민학교에 들어갔으니까 일제 식민지 노예 교육을 받지 않고 일본 군국주의 교육 대신에 미국식 민주주의로 교육을 받은 첫 세대. 그리고 한글로 배우기 시작한 첫 세대가 어마어마한 사고를 친 거예요. 2차 대전 이후에 독립한 수많은 나라 중에서 첫 번째 시민혁명을 여기서 출발했으니까. 야, 이거 살고 정말 위대한 거죠. 근데 왜 한국 민주주의는 60년 전에 저런 위대한 혁명을 일으켰는데 여기까지밖에 못 왔을까? 왜 여기까지밖에 못 왔는지 누구한테 물어보면 좋을까요? 4.19 세대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직접적이겠죠. 4.19 세대 어디 가서 만날 수 있겠어? 박근혜 탄핵반대 태극기 집회에 열심히 나온 사람들 그 주력군이 4.19 세대예요. 어쩌다가 그렇게 됐을까요? 이 세대가 여기까지는 나왔지만 그 이후에 같이 커나가지 못한 거죠. 촛불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별로 복잡하지 않아요. 30년대, 50년대에 촛불 들었던 청년들이 또 장년들이 어디 가 있느냐가 촛불의 미래인 거죠. 박정희가 등장해서 장년 정부, 민주당 정권만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올라오던 그 열기를 짓밟은 거예요. 그걸 짓밟았고. 그런데 다시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그렇게 되니까 박정희가 견딜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또 탱크 몰고 나온 게 유신이에요. 탱크 몰고 나왔지만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싹쓸이 했는데 또 7년 만에 부글부글 끓어올랐는데 이번엔 탱크 몰고 나올 틈도 없이 청와대 앞에서 총 맞아 죽었잖아요. 청와대 바로 앞에 궁정동에서 총 맞아 죽은 거. 그러면서 이걸 이제 유신 세력과 시민들이 크게 붙은 게 광주에서 붙은 겁니다. 뭐 택시 운전사도 나오고 화려한 휴가도 영화도 됐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게 기막힌 장면이죠. 자, 이제 지금 올해 5.18이면 39주년이죠. 38년이 지난 겁니다. 만 38년이 넘게 지났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일제 36년보다 더 긴 세월이 지난 거예요. 요새도 5.18 강연이 5월 되면은 여러 건이 들어오는데 전에는 5.18 강연 가면은 정말 79년도부터 해서 5.18 하루하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잘하게 얘기했는데 몇 년 전부터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가만 생각해보니까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난 거야. 일제 36년보다 더 긴 세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해방됐는데 그때 젊은이들 모아놓고서 대한제국 때 의병하던 얘기만 하면 어떡해. 산하나 세우는 얘기를 해야죠. 지금 젊은이들 관심도 거기에 더 많이 가 있는 거지. 그래서 그 2시간 강연하면 한 15분 정도만 5.18 얘기를 해요. 그때 얘기하는 게 이 장면을 얘기합니다. 도청 앞에 3만 명, 5.18도 중요하지만 저는 더 중요한 게 5월 26일 밤이라고 생각해요. 5월 26일 밤, 5월 27일 새벽에 진압되거든요. 5월 26일 밤 9시, 10시에 너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냐. 도청 앞에 3만 명이 있었는데 그날 진압하는 걸 다 알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도청 앞에 3만 명이 그대로 있었으면은 전두환이가 아무리 흉악한 놈이라도 거기에 3만 명인데 탱크 몰고 총 쏘면서는 못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람들이 다 집에 가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잡지 못했어요. 아무도 억지로 넘어가고 못했어요. 오로지 자기 선택입니다. 5원의 사회과학이라고 서울대 최종훈 교수 한 분이 기가 막힌 책을 썼죠. 참 좋은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은 참 잔인하다고 해야 할까, 냉정하다고 해야 할까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날 살고자 한 사람은 다 살았다. 죽고자 한 사람도 반은 살았다. 반보다 훨씬 더 살았습니다. 실제로는. 자기가 살고 싶었던 사람은 다 산 거예요. 다 집에 갔어요. 그리고 그 화련 휴가에서 집에 간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잖아요. 우리를 기억해달라고, 우리는 폭도가 아니라고. 나와서 같이 싸우자고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를 기억해달라고만 부탁을 하죠. 그 얘기를 해요. 올판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 지금 뭐 30몇 년 지났는데, 그거 미주알 고주를 알 게 뭐 있어요. 그거 지나가면 다, 들을 땐 그런가 보다 해도 뭐 문만 나가면 다 잊어버릴 거.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이것만 끝까지 한번 생각해봐라. 끝까지 솔직하게 생각해봐라. 나 같으면은 어떻게 했을까? 내가 그 자리에 도청에 남았을까? 집에 갔을까? 그것만 끝까지 생각해보면, 올판에 대해서 알아야 할 거는, 지금 기억해야 할 건 거기 다 들어있다. 저 질문이 우리 세대한테는 아주 무겁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만 생각해봐요. 나는 그때 서울에 있었지만, 그리고 그때 광주가 저렇게 벌어지고 있는 것도, 뭐, 큰 일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저런 내막을 하나도 몰랐었지만, 돌이켜 생각할 때, 나는 어땠을까? 그 질문에서 우리는 결코 자유롭지 못했던 거예요.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보기에 나는? 집에 갔을까요? 저기 남았을까요? 여러분이 보기에 내가 총을 잘 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저런 엄청난 사건을 후대에다 전하는 걸 잘할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총을 나만큼 못 쏠 사람은 없을 거예요. 누가 쏴도 나만큼은 쏠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이런 얘기를 나만큼 전할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떤 게 더 운동에 기여하는 걸까요? 난 집에 가서 드는 거겠지. 그리고 집에 가면은 도청은 누가 지키냐고.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다 집에 가고 300명 있던 중에서 다 집에 가고 300명 남았다는 겁니다. 그 300명을 대표해서 신하가 우리를 기억해달라고 외치는 거예요. 저 총을 회수하는데, 왜냐면 지금 그때는 젊었으니까 끝까지 싸워야지 무슨 얘기 하지만 나이가 들고 난 다음에 생각해보니까, 산 사람은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저게 2차 대전 때 쓰던 M1이나 카빈인데, 군대 말로 썩은 총이에요, 썩은 총. 저거 싸워서 전단 막아낼 수 있어요? 그거 싸워봐야 알아요? 결과는 끝난 거잖아요. 결과는 끝났는데, 근데 왜 남았을까요? 혹시 도청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서? 혹시 전단을 물리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날은 물리쳤다고 칩시다. 다음 날은 어떻게? 또 다음 날은 또 어떻게? 왜 남았을까요? 저 미스터 선샤인의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유진초이가 하는 말 있잖아요. 빼앗길지언정 내주지는 말라. 빼앗길지언정 내주지는 말라. 그거죠. 텅 빈 도청을 전두환에게 내줄 거면 처음부터 왜 싸웠냐고요. 그렇게 텅 빈 도청을 내줄 거면 지금까지 싸운 건 뭐가 되고 지금까지 죽은 사람은 뭐가 되냐고요. 그걸 지키려고 했던 거지. 물리적인 공간으로서의 도청을 지키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그리고 어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패배하지만 역사는 내일 우리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저게 도청의 마지막 남은 사람들. 이게 그 힌츠피테가 찍은 거예요. 그래서 그 택시 전서에서는 이제 그 광주를 빠져나간 걸로 되어 있지만 빠져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찍었습니다. 이거 찍는데 보니까 여기 두 분은 총에 맞아서 돌아가신 것 같은데 이분이 꿈틀꿈틀 하니까 내려와서 앞에서 찍은 거예요. 저건 망원 렌즈로 멀리서 찍었고 앞에서 찍었는데 이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이에 어때요?
몇 명 더 잡아왔죠. 그리고 등짝에도 뭐라고 쓰고 있어요. 악질 극렬 폭도. 도청에서 총기자. 이렇게 끌려간 사람들이 기막힌 거죠. 살아남은 자의 슬픔을 극대화된 거죠. 여기 이 사람들. 도청에서 남은 사람들 어땠을까요? 신하의 목소리를 다 집에서 듣는 거예요. 근데 새벽 3시, 4시, 밤이 깊었으니까 쿨쿨 잤을까요? 도청에 남은 사람들은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서 오히려 꾸벅꾸벅 졸았어도 집에 간 사람들은 뜬 눈으로 밤을 새죠. 혼자차 소리가 들리고요. 그리고 마이크 소리 꺼지고 난 다음에 허성기 소리 꺼지고 얼마 안 있어서 총성이 들립니다. 다다다다. 나는 비록 집에 왔지만 도청에 남은 형들이 그래도 좀 더 잘 버텨주기를, 잘 싸워주기를 바랐는데 총소리에 30-40분도 안 걸렸어요. 사실은 순식간에 제압당했고, 그리고 이제 방방에 수삭하면서 드득드득 총소리가 계속 났는데, 그래봤자 30-40분이에요. 그걸 듣고 있을 때 집에 간 사람들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게 아마 우리 100만 년 우리 역사에서 가장 긴 새벽이었을 겁니다. 그 새벽을 보내고 난 다음에 어때요? 라디오 키니까 뭐라고 나왔겠어요? 광주에 폭도들은 소탕됐다고. 이제 광주에는 안녕과 질서가 찾아왔다고. 시민 여러분은 이제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라고. 그리고 새 시대를 이끌어갈 위대한 지도자 전두환 장군이 있다고. 뿜빠뿜빠. 그걸 들으면서 아침을 맞은 사람들에게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라는 게 남는 거고, 그 80년대를 관통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월호에서도 나는 살아남은 자의 슬픔 또는 살아남은 자의 책임, 그의 역사를 바꿨다고 생각을 해요. 광주도 그래요. 이 살아남은 자의 책임을 느끼는 거죠. 이분들이 그 마지막 도청에 실려간 분들이에요. 지금 가면 이제 올팔 국립묘지가 돼서 아주 잘 꾸며져 있지만, 이분들 어떻게 됐습니까? 아, 이건 무슨 차예요? 쓰레기차잖아요, 쓰레기차. 쓰레기차에다가 관을 포개 씌웠어요. 꽃상에 타고 한 분 한 분 모셔간 게 아닙니다. 이건 말할 수 없이 처절한 패배죠. 그러나 장엄한 패배입니다. 역사에서 보다 보면은 살아남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지는 것도 중요할 때가 있어요. 작년 2017년이 6월 항쟁 30주년이었어요. 인터뷰 강연 많이 했는데 6월 항쟁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떻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했을 때 뭐라고 답했냐면 5월달에 집에 간 사람들이 6월달에 다시 나와서 싸웠다고 했습니다. 7년이라는 세월 차이가 있지만 80년대를 지나게 산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그래서 6월 항쟁이 왔습니다. 6월 항쟁 전두환 노태우가 이렇게 만세 부르던 날이에요. 직선제 안 하고 그냥 간선제로 체육관 대통령 뽑겠다고 후보 선출을 하던 날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6월 항쟁 결과 이렇게 만들었죠. 근데 어때요? 전두환 노태우가 여기 훨씬 젊잖아요. 9년 걸렸습니다. 87년도에 했어야 하는 걸 9년 걸렸어요. 왜? 양김이 분열됐기 때문에. 노태우 당선시켜줬잖아요. 87년도에 사실은 정권 교체를 했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과거 사건마저 안 생겼을 거예요. 광주 문제 공소시효 사과이면 현재의 문제였습니까? 30년 전에 해결했어야 할 문제잖아요. 북한군 투입설 같은 말도 안 되는 얘기 나오지도 않았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갈라지는 바람에 패배했습니다. 이 결과가 뭐예요? 노태우가 당선되고 노태우가 그래서 재편한 게 3당 합당 아니에요. 민자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으로 이어지는 거대 보수 정당이 이때 만들어진 겁니다. 87년에 기회를 살렸으면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없어. 문제가 된 거예요. 자, 그러다가 10년 뒤에 우리가 김대중이 당선됐어요. 87년도에 패배한 세력이 힘을 합쳐서 다시 한 게 아니라 절반이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런데 호남과 양남 일부가 남아서 또 수도권 일부가 남아서 다시 힘을 합쳐갖고 10년 만에 정권 교체를 한 거니까 이거 대단한 겁니다. 어찌 생각하면은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할 만큼 역량이 없는데 IMF가 터졌기 때문에 된 거예요. IMF가 없었으면 정권 교체 안 됐을 겁니다. IMF만 갖고 되는 거 아니죠. DJP 연합했죠.
DJP 연합했을 때 저는 지금은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럽니다만 그때만 해도 DJP 연합했을 때만 해도 제가 막 욕을 해댔어요. 대통령병 환장하고. 아무리 대통령 하고 싶어도 그렇지 어떻게 JP하고 붙어먹냐. 근데 JP하고 붙어먹지 않았으면 대통령 안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나라망하고 JP하고 붙어먹었어도 이분 없었으면 안 됩니다. 진짜 정권교체 1등 공신이죠. 이인재가 나와서 500만 표 갉아먹었기 때문에 된 거지, 이인재 안 나왔으면 나라망하고 DJP 연합했어도 안 돼요. 거기다가 김현철 문제에 이해창 아들 병역비리 문제. 정상적인 국가 같으면 한 건만 갖고 정권교체가 돼도 이상할 것 없는 요인이 5개, 6개 합쳐져서 간신히 38만 표인가? 뭐 40만 표가 안 되는 그 간발의 차이로 정권이 바뀐 겁니다. 뭐 참 어렵게 됐죠. 그래서 이제 권력을 잡았어요. 권력을 잡았으면 좀 세게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재벌 개혁을 못한 거예요. 그때 IMF가 재벌 해체를 하라고 했습니다. IMF가. 재벌 때문에, 나라가 망한 게 재벌 때문에 망했죠. 뭐 국민들이 달러 많이 써서 망한 거 아니잖아요. IMF가 재벌 해체를 해야, 그래야 한국 자본주의가 정상적으로 발전한다. 재벌들이 초긴장하고 뭐가지 내놓고 있었어요, 그때. 지은죄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이상한 논리들이 나오면서 재벌 해체 타이밍을 놓치고 재벌 해체가 재벌 규제로, 재벌 규제가 재벌 개혁으로 바뀌고, 재벌 개혁에서 재벌자 떨어져 나가고 경제 개혁이 되고, 경제 개혁에서 개혁 빠지고 경제 민주화가 됐어요. 경제 민주화는 재벌 개혁을 하는 거냐 마는 거냐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경제 민주화마저 사라지고 나온 게 뭐예요? 노동 개혁이에요. 우리가 재벌을 개혁해도 시원찮은 판에 재벌이 우리를 개혁하겠다고 나오고, 뭐냐면 재벌 해체의 찬스를 놓치고 18년 뒤에 노동 개혁이 나온 겁니다. 찬스를 놓치면 어떻게 돼요? 역습당해요. 또 한 번의 찬스가 있었죠. 2004년도에 수구 세력이 탄핵안을 가결했어요. 그때 이게 임종석이에요. 이시민이고. 이렇게 울고불고 이제 난리가 났는데, 이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날 하루, 당일은 그랬는데, 다음날부터 촛불이 켜졌죠. 그래서 오히려 잘 됐다. 임기 한 달밖에 안 남은 국회가,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탄핵해? 그러더니 2004년 17대 총선에서 세상을 바꿔버렸죠. 열린우리당이 정계 개편 이후에 최초로 단독 과반수를 얻었어요. 52석에서 152석으로 3배 뻥튀기를 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거기다가 민주노동당이 제3당으로 약진을 했어요. 열린우리당 단독 과반수에 민주노동당 덤으로 10석 있었고, 민변 출신 대통령의 국정원장의 법무장관의 원내대표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감옥 갔다 온 국회의원이 30-40명 있었습니다. 그 좋은 찬스에 선출되는 권력을 다 몰아줬는데 국가보안법을 폐기 못 시켰어요. 그러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역사 복잡하지 않아요. 노마크 찬스에 골 뺏기면 역습당해요. 3년 뒤에 정권 내줘요. 5년 뒤에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십니다. 7년, 8년 지났더니 힐조선 흑수저라는 말이 퍼지고 딱 10년 뒤에 2014년도에 통합진보가 해산당해요. 2004년 이때 최대 과제가 국가보안법 폐지였는데 그거 뭐 폐지 못 시켰더니 그 국가보안법 갖고 해산당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어떻게 돼요? 이대로 가는 줄 알았죠. 그런데 세월호 사건이 터졌잖아요. 세월호가 이게 터지니까 이건 광주하고 다른 게, 광주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 몰랐는데 이건 TV에 중계돼서 전 국민이 다 봤잖아요. 그래서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것이 국가인가. 국가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묻게 됐죠. 그런데 보니까 국가가 이 모양인가. 어떻게 세계에서 배를 제일 잘 만든다는 나라가, 공수부대, 특전사, UDT, 특수부대를 전 세계에서 가장 대규모로 가장 빵빵하게 훈련시킨다는 나라에서 유지창 한정을 못 깨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이것이 국가인가를 물어왔는데 2년쯤 지난 뒤에 국가가 왜 모양인지가 밝혀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게 국가를 맡길 수 없다. 나는 세월호판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 발동해서
탄핵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요. 촛불하는데. 우리 해방 이후에 그 역사를 이렇게 한 장으로 정리한 겁니다. 발만 되면 되는 찬스 있죠, 축구에서. 아, 저건 발만 되면 되는데. 근데 그런 찬스를 우리가 숱하게 놓쳐온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있는 거는 우리가 찬스를 못 만들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찬스에서 골을 못 넣어서 그렇지. 지난 30년 동안만 봐도 보세요. 87년도 찬스, 제일 좋은 찬스는 해방 직후에. 해방 직후에 친일 청산에 실패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어요. 6월 항쟁 때 직선제로 질 거라고 상상이나 해봤습니까? 6월 항쟁 때 재벌개혁 실패할 거라고 상상이나 했어요. 2004년 탄핵에서 살아남아서 국회하고 행정부를 재편했을 때 저렇게 개혁 못할 거라고는 상상이나 했습니까? 우리가 지금 힘든 거는 좋은 찬스를 다 흘려보냈기 때문이에요. 지금 그나마 이제 우리가 그 찬스를 살린 건 세월호 때문이고, 이제 마지막은 이제 보너스 비슷하게. 자, MB가 지금 감옥에 가 있죠. MB가 이제 거의 80살이에요. 뭐, 조련사 위험이 있다고 어저께 신문에 이제 나오고 그러는데, 실제로 나이가 많습니다. 근데 MB가 뭐, 감옥 갔지만 또 나름 잘 견딜 거라고 생각해요. 처음 간 건 아니거든요. 젊었을 때 감옥에 갔어요. 그 감옥에 간 게 혐의가 어마무시하게 내란죄예요, 내란죄. 그러니까 데모 세게 하면은 내란을 일으킨 박정희 일당이 학생들이 데모 조금 세게 하면은 내란죄로 감옥에 보냈는데, 이명박도 그때 내란죄로 감옥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 이명박이라는 걸 얘기를 안 하고 사전을 보여줘요. 야, 여기 누가 아는 사람 없냐 했더니 학생들이 전부 다 박명수라고 그래. 너무 똑같아. 근데 그 옆에가 MB입니다. 이명박인데, 그 신문에 실린 걸 찾아보니까 공소장에, 이명박 공소장에 있는 공소사실. 배고파 못 살겠다. 악덕재벌 잡아먹자예요. 재벌 앞잡이잖아. 재벌의 대표자 격이었던 이명박이 젊었을 때 악덕재벌 잡아먹자. 자, 박종철의 빈소를 지키는 핸섬한 젊은이가 있어요. 군사독재 물러가라 띠를 두르고 농성도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노르패스의 김무성이에요. 김무성의 이지 시장. 그 김무성이가 지금 수국을 통해 아주 그냥 그 대장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87년 그 거리를 메웠던 100만 대중은 어디로 갔는가 했을 때 그 대중 중에 한 사람이 이러고 앉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누구냐면 박종훈이, 박종철이 왜 죽었습니까? 자기가 데모한 게 아니라 자기 선배를 잡으러 왔잖아요. 그 선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나 때문에 박종철이 죽었으면. 박종철과 함께, 박종철의 못다한 인생을 살아줘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박종철과 함께 살지 않고 이명박과 함께 하네요. 박근혜와 함께하고, 김문수와 함께하고. 박종철의 영정을 들었었던 이 하구, 한나라당 구의원이 됐어요. 그랬어. 제가 그래서 젊은 사람들한테 강연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바뀔 수도 있어요. 생각이 똑같을 수 없죠, 젊었을 때하고. 바뀌는 거 좋아요. 그런데 살 때 한 번, 아마 뭐 그렇게 생각 바뀔 때 아무 생각 없이 가는 놈들도 있겠지만 고민들 많이 할 거예요. 나도 합리화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그때 뭐 선배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누구도 만나고 뭐 그렇게 하겠지만 반드시 되돌아가서 물어봐야 할 사람은 20살의 자기한테 물어봐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20살의 자기한테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한다면 그건 후회 없는 선택이 될 수 있을 거예요. 20살 자기를 잊지 말고. 자, 역사 책임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날 선장은 도망갔지만 이런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시간이 많이 가서 뭐 한 분 한 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근데 이 선원 얘기는 꼭 하고 싶네요. 22살인가? 선원 중에 맨 막내예요. 언니는 구명조끼 안 입어했더니 선원 맨 마지막에 너희들 다 구하고 난 나중에 나갈게. 선장은 도망가는데 비정규직 맨 막내, 뭐 수수딱지도 안 띈 그런 그 매점에서 물건 파는 역할을 하던 그 선원이 선원 맨 마지막이야. 이게 대한민국이 침몰하지 않은 이유라고 생각해요.
선쟁이 배를 버리고 도망가고 대통령이 다리 끊고 도망가고 저렇게 국정농단 하고 있으면 대한민국호가 진작에 좌초하고 침몰했어야 하는데 대한민국호의 복원력이 어디 있었나. 바로 이런 젊은이들이 나눠갖고 있었던 거죠. 아까 그 선생님들. 응? 자, 이 기막힌 통계예요. 승무원은 대부분 사줬어요. 학생 많이 희생됐어요. 선생님이 더 희생됐어요. 그 중에 구조됐던 분 중에 이 교감 선생님 애들 따라가셨잖아요. 인설 책임자였던 교감 선생님.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굉장히 적게 살아남은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또 놀라운 게 뭐냐면은 미수습자 중에 9분 중에 2분이 선생님이에요. 탑승객 476명 중에서 선생님 15명이니까 3%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미수습자 9명 중에 2분, 22%라는 건 뭐예요? 7배나 많은데. 그건 선생님들이 애들 찾으러 제일 깊숙이 들어갔다가 수습이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뭐 단원고에 특별한 선생님들 계셨을까요? 경기도교육청에서 특별히 뭐 책임감, 희생정신 강한 선생님들 배치했나요? 평범한 선생님들 아니에요. 이런 일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지만 어느 학교에서 이런 사고를 당했다 하더라도 그 학교 선생님들 똑같이 행동했을 겁니다. 애들도 그렇죠. 너무 오랫동안 가만히 있었던 게 참 안타깝지만 그러다가 이제 늦게 야 안 되겠다 나가자 하는데 나갈 때 보니까 5살짜리 꼬마가 배는 이렇게 끼던데 오도가도 못하니까 야 저기에 있다. 애들이 가갖고 애 안아서 애부터 해서 애 내보내고 난 다음에 바로 물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구명조끼 모자른다고 하니까 야 내 거 없냐 했더니 앞에 있던 놈이 내 거 입어 하고 벗어줬다는데 우리가 이런 애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난 세월호 사건이 너무나 비극적인 사건이지만 대한민국호가 왜 침몰하지 않았나를 또 알게 해준 그리고 이제 그로부터 말미암아 세월호에 대한 책임감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본 사람들의 책임감을 살려서 살아남은 자의 슬픔과 책임감을 같이 하면서 여기까지 왔고 거기에다가 또 뜻하지 않게 이게 들라고 하니까 겹쳐서 바깥에서 좋은 기회가 닥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회만큼은 제발 좀 살려서 그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천년을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말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